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 전세 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파트의 형태를 보시면 한 건물에 소유자가 여러 명 있는 것으로서 구분 등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한 건물에 구분 등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각 부분마다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얘기죠. 구분해서 등기했다. 우선 법령상 아파트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이면 아파트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설명하는 전세 사기의 형태는 이런 공동주택, 구분 소유권을 가진 모든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논점으로서는 우선 일전에서는 가장 아파트 전세 사기에서 흔한 경우들, 저희들은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반 분들은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 흔히 접하지 않는 그런 일반 분들은 모를 수도 있죠. 그래서 가장 흔한 전세 사기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2절부터는 일반적으로 물론 가장 흔한 게 이 3번 은행 대출에 관한 겁니다. 제 1절에서도 말하는 게 이제 대출에 관한 얘기예요. 근데 대출 중에서도 일반적인 거, 흔한 거, 뭐 예를 들어서 대출 금액이 너무 많은데 등기부등본을 볼 줄 몰라서 아무 생각 없이 계약하는 경우, 뭐 이런 것들에 관해서 일반적인 거에 관해서 살펴볼 거고, 여기에 말한 제3절에 나와 있는 은행 대출과 에 관계된 특별히 언급되는 것은 이제 고도의 사기꾼들이 쓰는 사기 수법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여기에 관한 이야기는 법률적인 상식, 등기부 등본에 관한 일반적인 상식만 있어도 실수하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 이제 여기는 조금 더 전문적인 사기꾼에 대한 대응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흔하지는 않지만 아파트에서 나올 수 있는 전세 사기들이 소유권 이전으로 인해서 갑자기 집주인이 바뀌었어요. 나는 갑하고 계약을 했는데 어느 날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을로 소유권이 바뀌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집에 전세 계약을 할 때 문제되는 거, 사기꾼한테 내가 집주인이다 하면서 사기꾼한테 걸려서 하는 경우, 갭 투자한 집에 전세 계약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수하는 부분들, 그리고 중개업자가 집주인은 월세를 받아달라고 했는데 세입자고는 전세 계약을 해서 전세금을 착보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흔하진 않지만 그래도 아파트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전세 사기 유형들을 정리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1절입니다. 가장 흔한 경우 일반적으로 실수할 수 있는 너무 기초적인 상식에 해당하는 내용들입니다. 우선 이것도 대출에 관한 부분인데요. 대출과 전입신고에 관한 겁니다. 가장 흔하게 실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 대출하고 전입신고의 관계는 대항력의 문제예요. 즉 우선 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건데, 만약에 이 집에 문제가 생겨서 경매에 들어가게 되면 경매 낙찰 금액으로부터 우선 찾아가는 순이에요. 은행이 먼저 찾아가느냐, 대출받은, 아니면 전입신고한 내가 내 전세보증을 먼저 찾느냐 문제입니다. 그게 대항력의 문제인데, 내가 먼저 찾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대항력이에요. 물론 낙찰 금액에서 먼저 찾아온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먼저 찾아온다는 것은 이제 우선 변제권이라고 해서 확정 일자까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항력이라 하는 것은 내 돈을 안 주면 나 이 집에서 못 빼라고 대항할 수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낙찰받은 사람이라든가 이 집에 관계된 사람은, 이 집을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람은 전세금을 나한테 줘야지 내가 나갈 수 있어요. 그 집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이 대항력입니다. 그 대항력을 가지고 있으면 전세금은 언젠가는 돌려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대항력을 갖춰야 되는데, 내가 전세 계약을 하면 대항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 대항력을 만약에 늦게 갖추게 되면, 은행이 선순위가 돼버리면 나는 대항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은행한테. 그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입신고를 빨리 하라는 건데,
저희들이 이런 말은 들어봤을 거예요. 전세 계약을 하면 빨리 전입신고를 해라 라고. 그리고 잔금을 치르게 되면 이사를 하게 되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학력을 갖출 수 있는 이제 요건이 되는 거예요. 전입신고하고 잔금 치르고 이삿짐 옮기면. 이게 법률적인 용어로 조금 어렵게 되어 있는데, 계약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의 인도라고 했어요. 잔금 치르고 이삿짐을 집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등록을 마칠 때 이건 전입신고를 이야기하는 거고, 즉 전입신고하고 이사를 하게 되면 대학력을 갖추게 돼서 그 뒤로 대출을 받거나 아무래도 나는 대학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무리 뭐를 해도 대출을 받든지 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당당하게 내 부중을 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힘, 대학력까지 갖추려면 말소 기준 권리 전이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비로소 완성되는 겁니다. 즉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 것은 여긴데요. 등기부 등본을 보시면 소유권에 관계된 부분이라든가 갑부라고 그러죠. 그리고 을구에는 소유권 이유에 관한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말소 기준 권리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등기부 등본에 저당권 등기라든가 근저당권 등기, 압류 등기, 감류 등기, 담보가 등기, 경매 개시 결정, 그리고 예외적으로 전세권은 예외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헷갈리시니까. 그래서 등기부 등본에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이 중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은행 대출 받게 되면 근저당권이 되어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어떤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가압류 등기를 할 수 있을 거고, 하나의 등기부 등본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섞여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설정 일자가 가장 앞선 것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대항력을 완성하려면 이런 대항 요건하고, 즉 전입신고하고 이삿짐을 집어넣고 그리고 말소 기준 권리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는 갑구, 을구를 섞어서 보기 편하게 경매 사이트에서 정리해 놓은 내용입니다.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봤을 때 갑구, 을구가 섞여 있어요. 네, 섞여 있는데 그 중에 있어서 순서별 날짜, 접수한 순서별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빠른 게 선순위가 되겠죠. 우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어요. 이분이. 그리고 전세권 등기도 했고, 전세권 등기는 말소 기준 권리가 예외적으로 된다고 그랬죠. 이건 우선 고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는 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 근저당권도 있고, 그리고 압류도 있죠. 또 근저당권도 있고, 압류 등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선 가장 앞선 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가장 앞선 게 요거예요. 이 권리가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것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분자농협이 임의경매를 청구를 해서 이제 경매가 들어간 내용들입니다. 지금 미리 보시면 말소 기준 등기가 15년도 11월 2일이죠. 네, 여기서 보시면 아까 봤던 말소 기준 권리가 15년도 2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입자들인데, 세입자들 중에서 빨리 전입신고 한 사람도 있고 전입신고를 늦게 한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주거용 202호를 보시면 우선 전입 일자가 15년도 11월 20일입니다. 15년도 11월 20일이면 말소 기준 권리인 11월 2일보다 늦죠. 그래서 대항권이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보면, 대항권이 있다고 하는 이 부분을 보면 전입신고 날짜가 13년도 4월 26일이죠. 말소 기준 권리인 15년도 11월 2일보다 앞서 있죠. 그래서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낙찰받은 사람한테 내 전세 보증금 지금 3,500만 원을 줘. 안 주면 나 밥 안 뺄 거야. 라고 주장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쫓겨나야 돼요. 이 사람은 힘이 있는 거고. 따라서 대항력을 갖추려면 이삿짐 옮기고 그리고 전입신고 하고 이런 내용들이
말소 기준 권리 전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항력과 관련해서 가장 기초적인 실수가 일본처럼 잔금 치르고 바로 그날 전신고를 해야 되는데 바쁘다고 귀찮아서 늦게 하는 바람에 그 사이에 대출을 받아버리면 대출이 은행이 선수입니다. 은행문자 가져가요. 그리고 단순하게 이런 세입자하고 은행만 있다면 은행이 이거 근저당권이죠. 근저당권으로 등기부등본에 기재를 하겠죠. 은행이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겁니다. 말소 기준 권리 기준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앞서기 때문에 뒤에 있는 이 내 전입 신고한 거 이거는 말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실수할 수 있는 게 집주인이 요청을 해서 하루 미루든지 전신고를 그리고 전세 사는 기간 중에 하루만이라도 전출을 부탁해서 전출을 한 경우 이거는 사기치라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실수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등기부등본과 관련해서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죠.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인데 저희들은 그냥 흔히 등기부등본이라고 이야기하죠. 1번 대출이 너무 많은데도 등기부등본을 볼 줄 몰라서 전세계약을 하는 경우입니다. 우선 등기부등본을 보면은 지금 이름처럼 지금 등기부등본은 이름이 바뀌어서 등기사항 정부증명서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거를 저희들은 흔히 등기부등본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지금 예시를 든 이 등기부등본은 전세 사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이건 제가 아는 지인분의 등기부등본입니다. 정상적인 등기부등본이에요. 우선 이런 등기부등본은 건물에 관한 등기부등본만 따로 해봤는데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도 또 따로 있어요. 물론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집합건물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이 따로 없습니다. 등기부등본의 일반적인 그 형태를 한번 볼게요. 우선 등기부등본은 표제불에서 건물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는 표제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갑구와 을구가 있는데 우선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부는 건물을 직접 지어서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단독 소유가 아니라 공유자 세 분이 소유자로 등기를 했습니다. 이게 갑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을구인데요. 이제 을구에서 대출을 보기 위해서 지금 보는 건데요. 을구를 보시면 이렇게 대출을 받는 경우 근저당권을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채권 최고액이 10억이 넘어가네요. 그리고 채무자는 아까 건물 지으신 분이고 근저당권자 대출해준 은행이죠. 3억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보면 이렇게 대출 금액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등기부등본을 봤을 때 대출이 너무 많은 데서 전세계약을 하는 실수를 하는데 전세가율은 최소 70 내지 80%를 넘지 말 것을 요구를 합니다. 우선 대출이 있으면은 대출 플러스 내 전세금, 전세, 보증금까지 합친 금액이 이제 매매 가격의 70 내지 80%를 넘지 않게끔 하는 게 최소 전세가율입니다. 경매에 들어갔을 때 한 번 정도 유찰될 것을 고려한 거예요. 경매를 하게 되었을 때 만약에 유찰이 되면은 한 번 유찰됐을 때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가 떨어지고 그리고 인천이나 수원 같은 데는 30%가 떨어지죠. 최저 매각가가 만약에 처음에 10억으로 시작을 했으면 유찰이 됐어요. 두 번째 경매를 하게 됐을 때는 이제 8억으로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보면 대출이라든가 맞소기준 권리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저당권 등기라든가 근저당권 등기, 임대 등기 이런 것들이 등기부등본에 있거나 아니면 대출이 너무 많으면 계약을 안 하시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있어도 내 전세금을 돌려받는데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그 확률이 더 많긴 하죠,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항상 불안 요소로 작동을 합니다. 만약에 그래도 계약하고 싶다면 이 내용들을 말소 조건으로 계약을 하면 될 겁니다. 대출이 너무 많으면
대출금을 안전한 선까지 상환하는 조건으로, 그리고 또 만약에 이런 말소 기준 권리들이 이미 들어가 있으면 이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한다면, 임대인이, 집주인이 동의를 해준다면 계약을 하면 되죠. 그렇게 임대인이 동의를 했을 때, 집주인이 동의를 했을 때는 잔금일에 말소 확인증을 확인하고 잔금을 치료해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1절 아파트 전세 사기에서 가장 흔한 경우들이고 기본적인 경우들을 살펴봤습니다. 제2절부터는 흔하지는 않지만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가끔 일어나는 전세 사기 유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3절 대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전문 사기꾼들이 작심하고 사기치는 사기꾼이 하는 행동들입니다. 사실 제1절에서 살펴본 내용은 사기라고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지식이 부족해서 뭘 몰라서 저지른 실수입니다. 이건 사기라고 할 수가 없죠. 상대방이 나를 속여 몰고 의도적으로 하는 게 사기죠. 제3절에 나와 있는 대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전문적으로 이제 사기라고 볼 수 있는 부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흔하지는 않지만 가끔 전세 사기가 나오는 유형들입니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2절부터 하나하나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금 체납입니다. 이건 세금 체납으로 인해서는 미납 세금과 관련된 건데요. 이미 압류 처분을 하기 전까지는 등기부에 표시가 안 됩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압류 처분을 하더라도 금액이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계약을 하려고 할 때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는데 압류가 되어 있어요. 국세청에서. 국세청에 전화를 하더라도 금액을 안 알려줍니다. 개인정보라고 해서. 물론 이때 집주인은 나 세금 미납세금 얼마 안 돼, 몇만 원밖에 안 되는데도 이거 너무하네 하면서 엄살을 부리죠. 근데 알고 보니까 몇십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세 사기가 많이 발생을 해서 국가에서 또한 이걸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해서 안전장치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3단계의 안전장치를 만들어 놨어요. 집주인인 임대인의 의무하고 임차인의 권리하고 그리고 또 중개업자의 의무도 해서 3단계로 만들어 놨습니다. 집주인 같은 경우요, 국세증명서를 제시해야 될 의무로 법을 바꿨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보시면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에 의해서 국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하라 하는 거죠. 그리고 다만 임차인이 열람을 하고자 할 때 동의함으로써 이에 가름할 수 있다. 임차인입니다. 미납세금의 열람권이 있어요. 임차인. 국세징수법 그리고 똑같은 형태로 지방세징수법에서도 이렇게 형태가 나옵니다. 이런 주거용 건물이라든가 사용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열람을 신청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그런데 여기는 더 나아가서 2항에 보시면 만약에 보증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까 보증금하고 틀리죠. 세 번째, 중개업자입니다. 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의뢰인에게 유예 개정사항을 정보 제공 열람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항을 의무적으로 설명을 해요.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지금 아까 앞에서 살펴봤듯이 두 번째 국세징수법에 관해서도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것을 중개 의뢰인에게 설명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더불어서 살펴볼 내용이 이 당했어야 될 문제예요. 당했세. 즉 세입자가 살고 있는 그 건물에 대한 세금입니다. 건물에 대해서 부과된 세금은 이 법정기일과 상관없이 우선 변제가 돼요. 세금에서 법정기일은
보증금에 있어서 확정일자의 의미예요. 즉 부세의 확정일자하고 보증금의 확정일자하고 우선 선순위가 먼저 찾아가는 게 원칙이죠. 근데 세금은 틀리다는 얘기예요. 세금은 그 건물에 부과된 세금에 있어서는, 미납 세금에 있어서는 문제가 생겼을 때 만약에 확정일자 보다 늦더라도 세금 먼저 찾아간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국가 우선주의의 법이죠. 이것도 또한 세입자한테 불의에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해서 원칙대로 순위에 따라서 하도록 했어요. 당일세이더라도 이런 예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도 했어요. 참고적으로 법정기일이라고 하는 것은 확정일자의 의미라고 그랬죠. 그 날짜를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 날짜를 어떻게 정하느냐라는 건데, 신고일 이런 경우, 또 두 번째는 약부고지서 발송일 이런 것들이 날짜입니다. 일자입니다. 참고적으로 또한 경매시 배당 순위를 보시면 1순위, 2순위는 금액이 별로 안 돼요. 그래서 큰 의미가 없고 이제 3순위부터 큰 금액이 나가는데, 여기와 관련해서는 한번 보시면은 이 당일세가 이 대항력 확정일자에 있는 임차인보다 우선순위죠. 이게 법. 근데 법을 개정을 해서 이제 여기에 관계된 문제는 임차인의 보증금하고의 관계는 순위에 따라서 하겠다라는 겁니다. 순위에 따라서. 이것만 예외로 두었죠. 사회적인 문제가 되니까 많이 됩니다. 전세보증. 세 번째 논점인 대출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대출도 집주인이 자기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거 언제든지 할 수가 있어요. 집주인의 마음이에요. 근데 대출과 관련해서 이런 세 가지 형태가 볼 수가 있는데, 우선 전세 계약 이후에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집주인의 마음이죠. 사유 재산 가지고 마음대로 한다는 건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이후에 대출받는 거는 내가 선수이기 때문에 내 보증금은 우선순위로 보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안 돼요. 그리고 전세 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에 당시에 이미 대출이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도 문제가 안 되는 게, 내 판단에 의해서 대출이 이만큼 있구나, 집 가격에 비해서 대출이 얼마가 안 되네, 아니면 약간 위험하지만 내가 그냥 집이 좋으니까 살까, 라는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전세 사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이것도 전세 사기하고는 상관없어요. 두 번째도. 세 번째가 문제인데, 잔금일에 동시에 대출을 동시에 일으키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문제예요. 이런 경우. 이게 전세 사기죠. 이때는 문제가 뭐냐면은 이 대출하는 근저당권이 임차인 권리보다 은행이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날짜에 잔금을 치르고 그러면 임차 보증금에 대한 효과가 발생을 하겠죠. 그런데 그 효과는 다음날 0시부터 발생을 합니다. 근데 똑같은 날에 서류를 다 갖춰서 잔금 치르는 거 기다리고 있다가 잔금 치른 거 확인하고 그 날에 얼른 가서 은행에 대출 신청을 해요. 그러면 그 대출의 효과는 당일에 발생을 합니다. 이거는 다음 날에 발생을 하고, 구체적으로는 다음 날 0시부터 발생을 해요. 누가 먼저예요? 은행이 먼저예요. 그럼 나는 등기부 등본을 떼고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등기부 등본에 대출이 없는 걸 확인하고 계약을 했어요. 근데 며칠 있다 보니까 갑자기 등기부 등본에 대출이 잡혀 있고 내가 후순위가 됐단 말이에요. 너무나 황당하죠. 이 근거는
대항력의 이길 규정 때문에 그래요. 임대차 보호법 제3조에 보시면은 주택의 인도, 즉 이삿짐 옮기는 거죠. 잔금 치료하지 이삿짐 옮기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즉 전입신고를 마친 때에 대항력이 발생을 하는데 언제부터? 그 다음 날부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날 0시부터 발생을 해요. 근데 은행 대출 같은 경우는 등기부에 기재되는 그런 사항에 있어서는 등기시청의 접수 시기 및 등기 효력 발생 시기라고 해서 부동산 등기법 1조에 나와 있습니다. 등기를 마칠 때에는 접수한 때에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즉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즉 똑같은 날에 서류를 집어넣으면 은행이 먼저 선순위가 된다는 거예요. 대항력은 다음 날부터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방 차원으로는 첫 번째, 잔금 치르는 날짜가 되기 전에 계약서를 작성을 했으면 잔금일 전이더라도 전입신고를 해놓습니다. 전입신고는 계약서만 가지고 가면 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입신고를 해놓으면 효과는 대항력의 효과는 아직 발생을 안 해요. 대항력은 아직 없어요. 이 대항력이 되려면 이 전입신고도 있어야 되지만 전입신고 플러스 이삿짐 옮기는 것까지 해야 돼요. 점유까지 해야 돼요. 이거 이때는 잔금을 치러야 되는 거죠. 잔금을 치러야지 이삿짐을 옮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입신고만 한다고 해서 대항력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려고 할 때는 항상 그 시점에 있어서 전입신고 열람을 해봐요. 그랬을 때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은 아, 내가 후순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대출을 안 해줍니다. 물론 이런 규정들을 철저하게 지키지는 않아요. 모든 은행들이. 이거는 완벽한 대책이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효과는 있어요. 지키는 은행도 많기 때문에. 이 두 번째는 등기소가 쉬는 날에, 은행이 쉬는 날에 잔금 날짜로 잡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날에 접수를 못하죠. 그날에 은행한테 대출 신청을 못하죠. 즉 주말이나 휴일날에, 즉 일요일날에 예를 들어서 잔금일을 해보자. 잔금 일요일이 그러면은 이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다음날 0시부터 발생을 하니까 월요일날 0시에 발생을 하죠. 효과가. 근데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날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요일날 접수를 해야 되는데 월요일날 하더라도 은행이 문을 여는 9시 또 등기소 직원이 출근하는 9시에 시작을 해요. 그래서 보증금이 선순위입니다. 이게 더 빠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르는 세입자한테는 또 효과가 없어요. 오로지 자기 돈으로 하는 사람한테는 효과가 있는 거죠. 추가적으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요청을 하더라도 전입신고를 늦게 하거나 중간에 전출하는 거는 하면 안 돼요. 중간에 사정이 있으니까 관리비 좀 이번 달에 빼줄게. 그러면서 하루만 전출을 해달라 하면은 이거는 나 전세보증금 사기칠 거니까 협조 좀 해줘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절대로 해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을 할 때 특약사항에 이런 문구를 써놓아도 압박하는 의무는 있습니다. 잔금일 다음 날까지, 즉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전까지 계약 당시의 등기부등 상태에 변화를 줄 수 있는 행위, 대출 등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으로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한다 등의 경고 문구를 특약사항으로 넣으면 어떤 압박적인 의미는 있죠. 단지 이런 문구도 집주인이 처벌을 각오하고 사기치려고 하면 의미가 없는 규정이죠. 네 번째,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전사입니다. 이 소유권 이전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전세 계약을 했는데 그 이후에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문제가 안 돼요. 왜? 기존 임대차에 의해서 매수인이 승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안 돼요. 세입자도 또한 기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 인해서 기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라고 해서 대법원 판례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세계약 이후에 소유권 이전하면은 그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근데 두 번째에 문제가 되는 게, 이것도 또한 잔금일에 동시에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물론 이런 것도 두 가지 형태로 볼 수가 있는데, 공개적으로 하는 경우하고 몰래 비공개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공개적으로 하는 경우는 이제 갭투자죠. 어떤 집에, 특히 신축 빌라에 전세 계약을 할 때에 이런 경우가 많은데, 내가 이 집을 사는데 잔금은 이 보증금,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치를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즉 집값이 2억이라고 한다면 내가 5천만 원을 투자를 해서 전세 보증금 1억 5천을 받아서 잔금을 치르겠다라고 해서 공개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문제가 안 되는 게, 이거는 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안 하면 돼요. 근데 집이 워낙 좋아서 내가 혹해서 계약을 하면 내가 잘못한 거지. 이건 전세 사기로 할 수가 없죠. 근데 문제는 이제 비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잔금일 날에 소유권 이전할 때 공개적으로 하는 경우는 갭 투자 형식이에요. 이 경우는 문제가 안 되죠. 단지 주의할 게, 매매가격의 70, 80%가 넘지 않도록 전세가율을 살펴보라라는 거고, 매수인의 자력 여부도 살펴보고, 그리고 계약서는 물론 매수인이 승계를 해요. 전 매도자, 즉 전 집주인하고도 계약서를 작성을 했으면 이 매수인이 승계를 할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따로따로 계약서를 작성해 놓으면 좀 더 확실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 문제가 되는 게 이 경우인데, 몰래 진행하는 경우. 잔금일 날에 모든 서류를 다 가지고 있다가 몰래 접수를 시켜요. 잔금을 받고 나서 몰래 소유권 이전을 접수시킵니다. 그러면 이것도 대출처럼 문제가 되는 게, 임차인의 권리보다 소유권 이전의 효과가 선순위예요. 물론 여기에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전세입자는 무권리자, 전소유자, 무권리자인 사람하고 전세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갔으면 내가 이 사람하고 전세계약을 맺어요. 병이라는 세입자가. 근데 이미 소유권이 넘어가 버렸어요. 동시에 했으면 똑같이 이 전세보증금의 대항력이 이길 규정 때문에 후순입니다. 소유권 이전이 선순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전주인하고 계약을 맺는 경우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매수자가 나중에 당신 누구야? 나 집을 샀는데 당신 누구야? 빨리 방 빼 하면 빼야 돼요. 왜? 나는 이 사람하고 계약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처럼 이 전세권자는 무권리자하고 전세 계약을 한 것이 되기 때문에 매수자의 을이 집을 비워달라고 하면 전세 보증금을 못 받고 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전에 뉴스에서 허구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당신이 올바른 소유자하고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해서 지급을 거절했어요. 근데 이게 사회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이 세입자는 법률상 무지한 사람인데 이걸 어떻게 대항할 수가 있느냐. 계약 당시에 허브에서 전세보증금 보장이 된다.
해놓고 보증금도 다 가놓고 지금에 와서 안 된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된다 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급하기로 했다 했는데, 뭐 이건 논리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계약한 사람은 이런 보호를 안 해주겠죠. 이 대항력의 이길 규정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이거 대출하고도 똑같은 형태죠. 규정 형태죠. 부동산 등기법 보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는 그 등기의 소유권 이전의 등기 효과는 접수한 때 당일날에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 대항력 보증금은 다음 날에 발생을 하죠. 그래서 예방도 똑같아요. 등기소, 공무원이 쉬는 날을 잔금일로 정하면 된다는 거고, 그리고 또 특약사항에 아까도 썼던 내용, 잔금일 다음 날까지, 즉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전까지 계약 당시의 등기부 등본 상태에 변화를 줄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으로 계약금 2배를 반환한다 취지의 문구를 넣어놓고, 또 매도인도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문구를 넣을 수만 있다면 확실하겠죠, 뭐가. 근데 매도인이 이런 문구까지 쓰면서 계약을 하려고 하지 않겠죠. 이건 뭐 예시를 해놨는데요. 만약에 토요일 날에 잔금일을 잡았으면 전세입자는 일요일에 0시부터 효과가 발생을 하죠. 그리고 매수자일은 월요일 날 9시, 즉 토요일도 요새는 은행도 쉬고 공무원도 쉬지 않습니까? 또 일요일 날로 잔금일을 해놨으면 전세입자는 월요일 날 0시, 매수자일은 월요일 날 9시에서 전세권자가 빠르죠. 다섯 번째로 신탁등기입니다. 이 신탁등기에서는 무권리자와 계약하는 문제가 있어요. 신탁을 하게 되면 소유자가, 집주인이 소유자가 합니다. 신탁등기를 이전받은 회사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집주인하고 계약하면 무권리자입니다. 그리고 대출이 숨어있는 문제가 있어요. 일반 대출, 은행 대출은 일부에 나와 있지만, 일부에 보면 나와 있지만, 만약에 신탁으로, 담보 신탁으로 대출 받은 게 있으면 숨겨져 있습니다. 담보 신탁으로 받는 대출이 있으면 숨겨져 있는데, 이 담보 신탁으로 받는 금액이 대출이 훨씬 잘 나와요. 대출 금액이 많이 나옵니다. 내용을 보죠. 우선 집주인이 위탁자이고 신탁회사가 수탁자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은 신탁회사에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등기부등본을 뜯으면 갑군안인데요. 이 갑군안에 소유권 이전이 되어 있고, 그리고 수탁자에서 코리아 신탁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신탁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대출 같은 거 조심하라는, 이걸 알려면 신탁 원본을 떼봐야 돼요. 이런 신탁 원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는 발급이 안 되고 등기소에 직접 가서 떼야 됩니다. 이 부분이 귀찮기 때문에 또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귀찮아서 옛날에 뭐 지금까지 괜찮았는데 안전한데 뭐 하면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사고가 나는 거죠. 직접 가서 떼어서 내부의 내용을 살펴봐야 돼요.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두 번째는 임대차 권한이, 임대차 권한을 집주인한테 위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임대차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요. 신탁 원본을 떼서. 신탁 등기는 집주인 위탁자고 신탁회사가 수탁자이고, 소유권은 신탁회사에 있어요. 그래서 임대차 권한도 신탁회사에 있습니다. 아니, 신탁 원부에 위임장으로 가능하도록 위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는 건데, 만약에 위임장 없는 집주인하고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무효인 계약이에요. 그래서 이 자체는 불법점입니다. 거기서 살고 있으면. 그래서 신탁회사가 퇴거를 요구하면 쫓겨나야 돼요. 보증은 못 돌려받고. 이거 문제고, 두 번째, 대출 여부도 할 수가 없어요.
일반 대출은 등기부등본에 표시되지만 신탁 등기로 받은 대출은 등기부등본에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등기소에 직접 와서 신탁 원본을 떼와야 되고, 대부분 신탁은 담보 신탁인데, 이런 담보 신탁을 하는 이유는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즉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일반 대출 같은 경우는 소액 임차인의 방빼기를 하는데, 여기는 방빼기를 안 해요. 그래서 대출이 더 많이 나와요. 다음은 무권리자와 계약하는 거예요. 즉 가짜 집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하고 계약을 하는, 사기당하는 거죠. 이건 사기당하는 거예요. 이때는 진정한 소유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거예요. 신분증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주민등록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전화와 인터넷이 있는데, 전화가 조금 빨라요. 행자안전부 제공 1232 누르고 순서대로 누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은 전화 인터넷이 있는데, 이때 운전면허증은 또 인터넷이 빠릅니다. 뭐 계약할 때 어떻게 하느냐 라고 한다면 방법은 많이 있어요. 계약서 작성하려고 할 때 집주인의 신분증, 즉 확인할 수가 있어요. 등기부등본하고 대조하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 신분증 잠깐 찍어도 되죠? 그래서 사진 좀 찍고 전화 좀 하고 올게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사진 찍은 신분증 가지고 확인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인터넷으로 확인한다면 뭐 집에 준비하고 있어, 내가 정보를 불러줄게 해서 그냥 얘기하게 하고, 그 전화로 인터넷으로 여기 들어가라고 그러고 신분증 정보를 불러주면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방법은 많죠. 7번째로 갭 투자로 인한 전세입니다. 이 갭 투자하는 사람하고 전세 계약을 하는 경우 위험하죠. 무자력자가 많을 확률이 높습니다. 무갭 투자해서 빌라의 신이라고 하는 3,493채의 빌라를 가지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3,493채예요, 빌라가. 지금 당사자는 내 소유의 빌라가 몇 채나 있어요? 내 집이 있긴 합니까? 없죠. 없으니까 전세 사는 거고, 집 한 채가 없어서. 한 채가 있으면 안정된 생활을 할 수가 있죠. 두 채가 있으면 부자예요. 그런데 몇 채예요? 3,493채입니다. 이거는 매매가 2억으로 보더라도 6,986억이 필요합니다. 이거 삼성 이재용 씨도 이렇게 못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가능한 게, 그런데 이게 가능해요. 왜? 갭 투자했기 때문에. 내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매매가가 2억이라고 한다면, 매가가 2억이라고 한다면 전세가도 2억으로 하면 돼요. 그럼 내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할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신축의 경우가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이것도 문제가 생겨요. 근데 신축의 경우가 더 문제가 생기는 게, 신축의 경우는 매매가가 내부적인 매매가가 2억이라 한다면 전세가는 2억 5천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자기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5천만 원을 더 이득을 챙기는 거예요. 빌라 500채 화곡동 세모년 사건이 최초로 문제가 되기 시작했었죠. 이것도 기사를 한번 보시죠. 이것도 인터넷에 갭 투자로 500채 매입, 수도권 일대에서 빌라 500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들에게 주택 전세 보증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세무녀가 검찰에 넘겨졌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최근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보시죠. 이때는 전세 사기를 당하는 세입자는 시세를 잘 모르는 경우에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세를 잘 파악을 해야 되고, 특히 신축 같은 경우에는 시세가 형성이 안 되어 있어요. 신축에
집이 새 거라고 해서 전세로 들어가는 거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 가지 시세 파악을 하는 방법은 있는데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주변 중개업소를 여러 군데 다니는 거예요. 한 군데만 다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무자본 갭 투자에 대해서 정부 대책을 세웠는데요. 우선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 관여를 했어요. 과거에는 100%여도 서구에서 보증보험을 가입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90% 이하로 변경을 했어요. 즉 이 말은 뭐냐면 주택가격이 1억인 경우 전세보증금 9,500만 원은 가입이 불가해요. 9천만 원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10%인 1천만 원 정도는 투자를 해라. 한 푼도 들이지 않고 갭 투자하는 경우는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러한 피해인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을 이용한 보증보험을 이용한 사기 피해인 경우 물론 허브가 피해를 입죠. 이거는 결국은 나라 국간이 입히게 되고 이거는 곧 일반 국민한테 돌아오죠. 그리고 세입자가 피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보증보험 약관을 따르지 않는 경우 허구에서 보상을 안 해줍니다. 또 설령 받더라도 시기가 지체되어서 결국 세입자도 피해를 입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마지막 8번째로 중개업소가 월세를 전세로 속이는 거예요. 즉, 이 경우에는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의 경우에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적인 경우죠. 대부분 수익형이니까 월세죠. 그래서 오피스텔이 이렇게 있으면 1층에 중개업소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개업소.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이런 데에 집주인들은 이 중개업소한테 대리권을 주고 대신 체결해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또 외국으로 한참 유학을 가든가 이민을 좀 간 경우 같은 경우에는 중개업소한테 월세 대리권을 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개업소가 월세를 받으면 괜찮은데 전세 계약을 해버려요. 전세 계약. 그리고 보증금을 챙기고 그리고 집주인한테 월세 계약을 했다고 해서 당분간 월세를 붙여주고 그리고 또 나중에 돌려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전세 계약을 해서 이 보증금을 가지고 딴 사업을 하다가 말아먹어요. 그럼 못 돌려주죠. 이게 바로 사고죠. 전사고. 중개업소가 대리권을 가지고 세입자와는 전세계약, 집주인에게는 월세계약 체결한 것처럼 하고 전세보증금을 편취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집주인과 커뮤니케이션, 집주인하고 연락, 집주인하고 세입자가 계약 체결하기 전에 도장을 딱 찍기 전에 통화를 한번 하고 싶다 하는데 통화가 안 되는 경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위임장의 내용을 세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대부분 위임장에는 임대차 계약에 대한 위임장으로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전세도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전세도 월세도 이게 이 포괄적인 개념이 임대차죠. 그런데 이 세심한 집주인은 월세에 대한 임대차로 써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장을 자세히 보면은 만약에 월세에 대한 임대차로 위임장이 써 있다면 전세 계약을 하면 안 되죠. 효과 없는 계약이죠, 전세 계약. 그래서 나중에 집주인한테 책임을 묻기도 어려워요. 이런 경우에는. 그리고 인감증명서도 또한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인감증명서를 대리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인감증명서가 항상 최근에 발행한 것만 유효한 게 아니에요. 전월세 시에는. 이 인감증명서에 대해서 유효기한이 3개월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부동산 매매계약을 할 때는 최근 것만 효과가 있고 전월세 계약할 때는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이 중개업소한테 위임을 할 때에 그때 떼주면 돼요. 직접.
어차피 유임장을 줄 때 인감증명서 떼어서 같이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유임장은 주는데 인감증명서는 안 주고 대리로 떼라 이렇게 할 이유는 그렇게 확률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만 믿고 대리인이 발급받은 것은 의심을 좀 해보라라는 겁니다. 왜? 전세보증금이 금이 크잖아요. 내 모든 전 재산인데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주인하고 직접 통화가 필요하고요. 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잔금이라든가 계약금 이런 것들을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을 해야 됩니다. 중개업자한테 위임을 했더라도 이건 계약서만 작성을 해라라는 계약서 작성에 대한 위임이지 돈까지 받으라는 위임은 아니에요. 그래서 계약서는 중개업자고 하더라도 잔금 큰 금액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통장으로 소유자의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을 하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위조한 신분증으로 통장을 개설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은행이 위조한 신분증을 걸러내지 못하고 통장을 개설해 준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거 정리 한번 해보죠. 우선 깡통 건물을 조심해야 됩니다. 대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합쳐서 매매가의 7, 80% 이하가 되도록 하라. 전세가율을. 그리고 계약서를 쓰고 나서 잔금일 전에 전입신고를 하고 등기소가 쉬는 날에 잔금일로 정하고 특약 사항에 이런 내용의 특약서를 써라. 잔금일 다음 날, 즉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전까지 계약 당시에 등기부동 상태에 변화를 줄 수 있는 행위를 금한다라는 내용하고 소유권 이전 같은 경우 즉 매도인도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는 문구까지 집어넣으면 확실한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신축 빌라의 전세는 좀 피하고 2조 시분지인지 여부도 의심스러우면 이것도 주의하시고 대부분 신분증까지 2조가 됐는지 여부까지는 안 하죠. 뭔가 계약을 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뭔가 조금 찝찝하다라든가 뭔가 이상한 행동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등기부등본은 최소 4번 이상을 확인합니다. 건물을 알아볼 때, 계약일 때, 계약 후하고도 잔금일 전 그리고 잔금일에 그리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에 가입하는 게 확실하죠. 8번째가 이런 경우에는 의심해봐야 됩니다. 월세 받는 수익형 부동산에 전세를 넣는 경우 부동산 중개업소가 위임을 받아서 위임장을 가지고 전세 계약을 하는 경우 월세 계약은 상관없어요. 월세 계약은 보증금이 1000, 2000이기 때문에 1000, 2000 같은 경우는 최우선 변제로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큰 타격이 없죠. 그리고 뜬금없이 이사비 지원이라든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주면서 전세를 계약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해줘요 이런 것들을? 조금만 이익이 된다고 해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되고 대리만 나와서 대리 계약을 하는 경우 이것도 하시면 안 됩니다. 집주인하고 반드시 연락을 취해봐야 돼요. 그리고 집주인이라고 해서 짜고 연락을 하면 집주인 얼굴도 못 보니까 그것도 문제죠. 이르질에 전세 계약은 참 문제입니다. 제 결론은 이 사기꾼이 작심하고 하려면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번 전세 보증금으로 고생해 보신 분은 위험한 전세는 살지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인생으로 인한 전세 사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